안녕하세요.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국제경제학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학문은요, 사실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첫 번째 기둥은 상품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이야기, 바로 국제무역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바로 돈, 즉 자본이 국경을 넘는 국제금융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국제무역이라는 첫 번째 기둥을 아주 샅샅이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드디어 두 번째 기둥, 자본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현대 경제를 꿰뚫어보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도대체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고 또 어떤 나라는 그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그냥 한 나라는 가난하고 다른 나라는 부자라서? 물론 그것도 일부 이유는 되겠죠. 하지만 경제학은 그 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원리를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품이나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처럼 자본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늘 국경을 넘나들죠. 이 자본의 이동이야말로 오늘날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또 역동적인 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거대한 힘의 핵심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자본 이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사실 이건 시간을 넘나드는 거래, 영어로는 intertemporal trade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고 재능 있는 학생인데 지금 당장 대학교 등록금이 없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은행 가서 학자금 대출을 받겠죠. 이게 뭐예요? 미래에 내가 벌 돈을 현재로 땡겨와서 지금의 교육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성장 잠재력은 엄청난데 자본이 부족하다면 미래에 갚을 걸 약속하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현재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죠. 남학생,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의 선택을 경제학자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고 모델로 만드는 건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들여다볼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멋진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자, 우선 한 나라가 외부 세계와 아무런 교류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자급자족 상태를 가정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사용할 도구는 바로 시점 간 교역 모형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야, 지금 더 많이 쓸까? 아니면 지금 좀 아껴서 나중에 미래에 더 많이 쓸까? 하는 선택의 문제를 분석하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고민을 국가 단위로 그냥 크게 확장한 것뿐입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모델입니다.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죠? 전혀 겁먹지 마세요.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분해해서 볼 거니까요. 이 그래프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어떤 나라의 경제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VV 프라임이라고 표시된 이 우하향하는 곡선부터 보죠. 이걸 시점 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재 생산량과 미래 생산량의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다시 말해 이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의 한계선인 셈이죠. 가로축이 현재 생산인데 이걸 늘리려면 당연히 미래에 쓸 자원을 땡겨와야 하니까 세로축인 미래 생산은 줄어들겠죠.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알겠는데요.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와우, 바로 그거예요. 핵심을 정확히 짚었네요. 경제라는 게 능력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욕구, 즉 선호가 만나야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MM이라고 표시된 이 곡선들이 바로 사회 전체가 하고 싶은 것, 즉 선호를 나타내는 사회 무차별 곡선입니다. 이 곡선이 저기 원점에서 더 멀리 바깥으로 나갈수록 더 높은 만족도, 더 큰 행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외부랑 교류가 없는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자기가 생산한 것만큼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신의 생산 능력, 즉 VV 곡선 위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점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딱 하고 접하는 저 점, Q점이 이 나라의 자급자족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현재의 Q1만큼 생산해서 소비하고 미래의 Q2만큼 생산해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외딴 섬에 혼자 사는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국제금융시장이라는 문이 활짝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된다면 말이에요. 과연 이 나라는 계속 접 Q점에서 머무르려고 할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생산한 만큼만 소비해야 한다는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돈을 빌려와서 생산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반대로 남는 돈을 빌려줘서 덜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결정은 폐쇄적인 국내 이자율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세계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 나라는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더 높은 수준의 행복, 즉 더 높은 사회 후생을 누릴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 보죠. 이제 이 나라는 세계 이자율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아요. 바로 저 직선이 이 나라의 새로운 예산선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생산지점은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Q점이지만 이제 소비는 이 예산선 위 어디서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을 주는 C점에서 소비하게 되죠. 사회 무차별 곡선이 Q점을 지날 때보다 훨씬 더 바깥으로 이동한 것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국제 거래를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수식 화면에 한번 가득 크게 띄워볼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왼쪽 좌변은 이 나라가 현재 Q1과 미래 Q2에 생산하는 모든 것의 현재 가치를 합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우변은 현재 C1과 미래 C2에 소비하는 모든 것의 현재 가치를 합한 거고요.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결국 아주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버는 만큼만 쓸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국제금융을 통해서 그 돈을 언제 쓸지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걸까요? 그래프의 저 삼각형 QCD를 다시 한번 보시죠. 현재를 보면 생산은 Q1만큼 했는데 소비는 C1만큼 했죠. 소비가 더 많아요. 그 차액만큼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현재에 더 많이 소비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현재 소비를 수입했다라고 멋있게 표현해요. 반대로 미래에는 어떻게 하죠? 생산은 Q2만큼 하는데 소비는 C2만큼만 하죠. 덜 쓰고 남는 걸로 과거에 빌린 돈을 갚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생산을 수출하는 개념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 나라는 돈을 빌리는 차입국이 된 겁니다. 교수님,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세계 이자율 R은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야, 오늘 질문 수준이 정말 높네요. 맞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그 돈을 빌려준 누군가가 있는 법이죠. 자, 이제 그 반대편 나라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돈을 빌려주는 나라, 즉 대부국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딱 봐도 우리 첫 번째 나라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죠. 생산점 Q스타에서 생산하지만 소비는 C스타에서 해요. 현재에는 생산량 Q스타1보다 소비량 C스타1을 훨씬 적게 하고 그 남는 돈을 해외에 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 현재 소비하는 것보다 그걸 아껴서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하는 걸 더 좋아하는, 말하자면 저축 성향이 아주 강한 사회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한쪽 나라가 빌리고 싶어하는 돈의 양과 다른 나라가 빌려주고 싶어하는 돈의 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 있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전 세계의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춰주는 단 하나의 세계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이자율이라는 건 국경을 넘나드는 돈이라는 상품의 가격인 셈이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장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100원을 빌렸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100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빚의 총합과 모든 대출의 총합은 언제나 정확히 0이 되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가 전 세계 자본 흐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본입니다. 자, 오늘 조금 복잡한 모델을 살펴봤죠?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국제 자본 이동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통찰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역이라는 게 꼭 사과랑 반도체를 교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의 소비와 내일의 소비를 맞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 둘째, 이렇게 시간을 넘나드는 거래는 돈을 빌리는 나라와 빌려주는 나라,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셋째, 세계 이자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전 세계의 저축과 투자를 연결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형이 바로 이런 복잡한 현실의 핵심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저도 압니다. 오늘 본 그래프나 수식이 처음에는 하나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넘은 이 벽 뒤에는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가 왜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지, 어떤 신흥국이 외채 위기에 빠졌다는 뉴스가 왜 나오는지 그 배경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분석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막대한 돈을 빌리는 나라들이 있고 또 중국이나 일본처럼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나라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운 모델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선택은 과연 현재를 즐기기 위한 낭비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더 큰 성장을 위한 현명한 미래 투자에 가까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또 토론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